러브레터 이권희진. 이제 너도 해야지. 순일의 친구들은 나에게도 기술을 배우라고 했다. 난 아직 앤데 아직 돈을 벌 필요도 없는데 무슨 기술을 배우라는 걸까? 알고 보니 그 애들이 말하는 기술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였다. 돈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무언가를 훔치는 일을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이거 훔쳐서 돈도 안 되는데 왜 해? 그러자 그 애들은 내가 순진하다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순이를 쳐다봤다. 순일은 난감하다는 듯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어찌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그래 그게 뭐 대수라고 하고 생각해버렸다. 내가 그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더 단호한 말로 그 애들과 어울리지 말라며 순일을 말렸다면 지금까지도 나는 순일의 집을 드나들며 함께 만화책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기술이라는 것을 익히면서 우리는 점점 대범하게 우리 것이 아닌 것들을 훔치기 시작했다.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길가에 버려두거나 편의점에서 술과 먹을 것들을 훔쳤다. 한 번은 고깃집에서 16인분의 고기를 먹고 차례로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도망친 적도 있다. 너무 자주 훔쳤던 죄일까? 너무 많이 몰려다닌 탓일까? 우리는 고깃집 먹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나는 고깃집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모두 했다. 털어놓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다 털어놓고 빨리 그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나와 순일과 순일의 친구들은 모두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했다. 나의 어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때문에 소년원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게 잘된 일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단기 보호관찰 처분만을 받았는데 순일은 변호사가 없어서 소년원에 갔다. 판사는 나에게 학생의 본분을 잊지 말고 성실히 살라고 했다. 그 후에 나는 전학을 한 번 했고 그 뒤로는 학교를 가는 일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집에서도 방 밖으로는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나는 차라리 그게 편했다. 소년원에 가 있는 순일이 그리울 때는 유체이탈을 해서 순일의 집에 놀러가는 상상을 하고는 했다. 그 상상 속에서 나는 순일의 방에 들어 누워 할머니가 주는 간식을 먹으며 만화책을 봤는데 가끔은 그게 너무도 생생해서 내가 진짜로 그곳에 다녀온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때도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즈음 중학교 친구를 통해 순일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순일은 소년원에서 나온 후에 공부는 그만두고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곳에서 진짜 기술을 배워왔다고 했다. 순일의 집에 두고 온 나의 만화책들을 돌려달라는 핑계를 대며 연락을 해볼까도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순일은 내 만화책들을 버렸을까? 아니면 종종 꺼내서 읽어볼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도 물어볼 친구가 없었다. 나는 제대를 한 직후부터 일을 시작했다. 대학은 가지 못했다. 공부는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수능을 3번이나 보고 나서야 깨달았고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첫 직장은 해외 화장품을 수입하는 회사였는데 나는 구매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수치들을 엑셀로 보기 좋게 정리하는 단순 업무였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한 일이었지만 6개월짜리 계약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리 편하진 않았다. 운이 좋다면 6개월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해서 열심히 했다. 나는 거기에서 안 과장을 만났다. 안 과장은 나보다 10살 위였는데 나는 그녀를 안이라 불렀다. 우리는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가령 내가 농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유명 선수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특기가 무엇인지까지 줄줄 읊는 시기였다. 만화책이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런 걸 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잖아 하고 가볍게 웃었다. 그녀는 그렇게 아는 게 많은데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여자였다. 내가 유체이탈을 했었던 기억에 대해 얘기했을 때도 쓸데없는 말이라거나 헛소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무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더 신이 나서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다. 너는 참 아는 게 많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는 거야? 그런 말은 아내에게서 처음 들어봤다. 우리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녀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내가 집을 나올 때 나의 어머니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가끔씩 어머니의 집을 찾을 때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돌아왔다. 나의 아버지가 방문할 때처럼 옷을 차려입거나 요리를 하지는 않았다. 난 그런 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나의 가족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니었으니까. 안과 나는 그녀의 7평짜리 원룸에서 지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나 하나가 들어간다고 해도 집이 더 좁아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같이 했다. 출퇴근도 같이 하고 요리도 같이 했다. 청소를 하는 날엔 역할 분담을 해서 나는 화장실 청소와 분리수거를 했고 아는 빨래를 했다.
우리는 샤워도 같이 했다. 아는 나를 닦아주는 일이 제일 재미있다고 했다. 남을 닦아주는 일이 재미있을 게 뭐가 있느냐 물으면 그냥 웃기만 했다. 아내게는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 담배를 딱 15개비만 피웠는데 자신만의 규칙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엑셀 시트에 숫자를 채우듯이 자신이 태운 담배 개수로 나와 만나는 날을 계산했다. 나는 가끔 그녀의 계산이 의심스러웠다. 담배값을 아끼기 위해 그녀의 담배를 자주 피웠고 어떤 때는 나 때문에 담배가 부족한 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만나는 11개월의 시간 동안 4,500개를 피웠을 수도 있고 4,600개를 피웠을 수도 있다. 아는 나를 다양한 곳에 데리고 다녔다.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은 야경을 볼 수 있는 누군가의 옥탑이었다. 그곳에 처음 가던 날 우리는 대학로에서 감자탕을 먹고 산책을 했다. 산책을 하면서 소화를 시킨 후에는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 구석에 숨어있는 노포로 갔다. 우리는 바깥에 간이 테이블을 깔아놓고 소주를 마셨다. 안주로는 탕수육을 주문했는데 고기에서 돼지 냄새가 심하게 났다. 나는 그녀에게 이거 먹지마 냄새나 라고 했고 그녀는 술에 취하면 괜찮다고 했다. 나는 냄새를 참다가 다른 안주를 추가로 더 주문했다. 붉은색의 안주였는데 매콤했던가 달콤했던가 어쩌면 시큼했을지도 모를 그 안주를 눈앞에 두고 나는 술이 올라서 얼굴이 벌개졌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일어났다. 그리고 또 걸었다. 언덕이 많은 동네였다. 그녀는 방향을 여러 번 바꾸면서 계속 올라갔는데 나는 중반까지는 길을 외워보려고 했으나 어느 지점부터는 아예 포기했다. 아는 이런 길을 어떻게 알고 가는 걸까?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할 정도로 지쳤을 때 그녀가 지금부터는 조용히 해야 한다며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댔다. 우리가 들어선 곳은 한 주택이었는데 경사길과 옥탑이 이어져 있어서 누구든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 누가 살아? 살지도 몰라.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몰래 들어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 우리는 발소리도 내지 않고 살며시 들어갔다. 옥탑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동안 대화 없이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높은 데 올라오면 뭔가를 다 이해하게 돼. 신기하지? 무엇을 이해한다는 걸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나의 계약이 끝나던 마지막 날에 안과 이별했다. 그녀 덕분에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 연장 때에는 힘을 써주지 않았다. 그 뒤로 나는 목수일도 배워보고 배달일도 해보았으나 둘 다 내 길은 아닌 것 같았다. 목수일을 배울 때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수술을 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고시원에서 나와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무릎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는 배달일을 시작했고 또다시 넘어지는 사고 때문에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에 같은 부상을 입었다. 폭도 지지리도 없는 새끼. 어머니는 입원한 나를 보면서 불쌍해했다. 의사는 제대로 재활을 하지 않으면 달리기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기술이 없으면 몸이라도 성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이제 뭐가 남았나. 당시엔 약간 절망했고 그래서 나를 써주겠다는 곳이 있으면 탁 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이곳에 오게 됐다. 나는 이 건물에서 이 교대로 경비 일을 했다. 50대 후반의 소장은 주간에 근무했고 나는 야간 시간대를 맡았다. 가끔 소장에게 볼 일이 생기면 내가 주간 근무를 맡기도 했다. 청소를 해주는 용역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차와 보안만 담당하면 됐다. 나는 근무 시간 중 3번 순찰을 돌았다. 오후 8시에 출근해서 한 번, 자정에 한 번, 그리고 새벽 6시에 마지막 순찰을 했다. 제일 중요한 업무는 자정 순찰이었다. 각 층을 돌면서 사무실에 문이 열려있지는 않은지, 소등은 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했다. 그렇게 16층까지 순찰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 옥상은 사실 16층에서도 계단을 한 번 더 올라야 하는 17층이었지만 나는 그냥 16층이라고 불렀다. 엘리베이터의 가장 높은 숫자인 16층 버튼을 매일 누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자정의 16층은 적막했다. 적막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나는 이곳에 올라오면 눈으로만 슬쩍 둘러본 다음 옥상문을 잠근 후 내려갔고 가끔은 담배를 한 대 태우기도 했다. 옥상 순찰까지 마치면 나는 숙직실로 내려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다. 나는 이 일에 만족했다. 몸을 쓸 일이 많지 않아서 무릎에 무리도 가지 않았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다시 원룸을 구해 어머니의 집을 나올 수 있었다. 30년 만에 진짜 독립이었다. 나는 집에 짐을 많이 두지 않았다. 나중에 돈을 더 모으면 그때는 대출도 받고 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갈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에서는 가구도 들이고 꾸미는 일도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운동도 시작했다. 걷기만 해도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갈 때는 반드시 걸어서 갔다. 집까지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그런 일상들의 반복이었다. 매일 같은 곳을 지나서 어제 봤던 것 같은 사람을 다시 마주치는 일이, 매일 같은 높이를 올랐다가 내려오는 일이, 그런 반복들이 비로소 사회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느낌이었다. 여기 16층에서 죽은 그 노인은 내가 자주 마주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이곳에서 일하던 3년 내내 노인을 알고 지냈다. 라고는 했지만 실은 나는 그의 이름이나 나이조차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에게는 가족과 집과 직업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가끔 내가 일하는 이 건물에 들러 박스나 폐지를 주워갔고 때로는 유리병을 훔쳐가기도 했다. 여기는 수거업체가 따로 있으니 가져가면 안 된다고도 해봤지만 초라한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면 차마 더 냉정해지기가 힘들었다. 80 아니면 90쯤 됐으려나. 나이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길게 자라서 먼지와 때로 뭉쳐져 있었다. 그의 치아도 성한 것이 별로 없어서 그 때문에 발음이 세고 침이 자주 흘렀다. 그러면 나는 침이요 하고 침이 흐르는 것을 알려주었다. 노인도 나처럼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긴 했다. 그는 지하철역 앞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다. 요즘에도 저런 걸 파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낡은 대나무 빗자루로 열심히 쓸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다. 한 번은 왜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사람이 일을 해야지 라고 했다.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돈이 되는 일을 하면 낫지 않겠냐고 했더니 노인이 멋쩍게 웃었다. 누가 나를 돈 주고는 안 쓰지. 노인은 바닥을 쓸다가 할 일이 없어지면 전단지를 나눠주는 할머니들 곁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바닥에 버리고 가는 전단지를 다시 주워 모아 할머니들에게 도로 주었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이걸 다시 주면 일이 안 끝난다며 짜증을 냈다. 노인의 일상은 그런 식이었다. 내가 어쩌다 주간 근무를 맡게 되면 내가 상주하는 건물 뒤쪽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음료수를 얻어먹고 폐지를 주워갔다. 소장님은 무서워서 내가 올 수가 없어. 노인이 나를 두고 착한 청년이라며 지켜세우면 난 그렇게 착하지 않다고, 나중에 소장님이 알면 혼나니까 너무 자주 오시지 말라고 했다. 노인은 말도 많은 사람이었다. 내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라며 나를 잡아두고 별별 이야기를 다 했다. 그 전염병이 사실은 저기 어떤 나라의 테러였다는 이야기나 이집트 피라미드 안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좁은 통로로만 되어 있어서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런 걸 대체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노인은 살다 보면 자동으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